이 시절에 김춘추가 느꼈을 충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랍인, 서양인, 아시아인, 남방계통 사람들, 그야말로 별별 사람들 틈에서 김춘추는 이미 당대 세계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의 김춘추는 가장 많은 것을, 가장 다양한 세계를 본 한국인이었습니다. 삼국통일은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든 가장 결정적 순간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중국인, 일본인 등과 뚜렷한 문화적, 정서적 격벽을 만든 민족 형성의 첫 장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질감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내외에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인에게 수나라나 백제나 남인 것은 마찬가지였고, 백제인에게는 신라보다 외, 그러니까 일본이 더 근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여했던 삼국통일은 그야말로 한국사 제1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 대사건을 이뤄낸 나라는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한반도의 가장 약체였던 신라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으면 만주 땅도 잃지 않고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결국 고구려는 중국의 거대 통일왕조들이 변방 나라들을 잡아먹었듯 중국사에 편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국사도 내몽골, 티벳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신라의 통일은 중국과도 일본과도 명백히 구분되는 한국만의 그 무엇을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삼국통일 과정에 신라, 이 나라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되게 한국사 하면 떠올리는 좀 가여운 면모, 안쓰러운 슬픔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늘 주변 나라에 수탈당하고, 양반은 상놈, 노비들을 수탈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수탈하고, 그래서 한이라는 표현이 한국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서가 되어버렸다. 하여간 어딘지 좀 가엽고 안쓰러운 민족적 면모가 있지요. 그런데 이 신라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신라는 푸르디푸른 가능성 넘치는 청년 같습니다. 무실역행하고 문치가 아닌 상업적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개방국가입니다. 거래라는 것을 할 줄 알고 한반도 동부에 틀어박혀 쇄국이나 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문명들과 교류하며 동맹을 맺을 줄 알고 월드와이드한 플랜을 짤 줄도 알았습니다. 화랑도 같은 젊은 청년 장교들의 면모도 그렇고, 여왕들이 몇 분이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동성애도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죠. 그만큼 자유로운,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그리스 로마적 문명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삼국통일은 불가항력적인 사건, 어쩌다 얻어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라라는 젊디 젊고 야심만만한 나라가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조작하고 편을 모으고 주도한 게임입니다. 낙천성과 유능함, 자신만만함으로 밀어붙인 기획작품입니다. 이 시절의 신라는 가야를 병합하면서 김유신 같은 가야 계통의 아웃사이더를 지배 권력에 편입시킵니다. 가야의 철기 문명을 인수합병하여 국력을 극도로 끌어높였습니다. 왜 중국, 고구려 바쁘게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17세기 네덜란드의 자유분방함과 실용주의, 비스마르크 시절 프로이센의 야심만만함과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당시 신라인들이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역사를 직접 만들어낸 야심가였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 뭐 그런 패배주의적이고 수능론적이고 소중화적인 이인자 의식 따위는 일절 없습니다. 신라, 이처럼 청춘의 기계가 번뜩번뜩한 삼국통일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집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입니다. 저는 김춘추라는 인물에 언제나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전략적이고 판을 넓게 볼 줄 알고, 그야말로 한국사에서 그릇이 가장 큰 인물입니다. 현대사로 보자면 기업가 중에 정주영 씨, 정치인으로는 세계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정도에 비견되는 인물이랄까요? 김춘추는 평생 외교관으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외교는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구려, 당, 일본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고대의 한국인 중 가장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가장 많은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좁은 왕궁 안에서 세상을 보던 협소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르네상스적인 인물이랄까요? 게다가 김춘추가 정작 자신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면도 마음에 듭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동맹인 김유신과 자기 아들 문무왕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뒤에서 설계한 진짜 책략가는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이를테면 자기 시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운명적, 실존적 소임을 정확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 거인 김춘추가 텍스트의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언뜻 보면 역사적 광경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들은 사실 김춘추가 아니었으면 성립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김춘추를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요. 김춘추는 왕족입니다. 진지왕의 손자였습니다. 어머니도 진평왕의 딸이었으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공희 임금님이었던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파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성골이 아닌 진골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김춘추가 역사서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선덕여왕 때입니다. 본인의 사위와 딸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김춘추는 백제를 무너뜨리겠다는 평생의 결심을 품게 됩니다. 마치 로마를 무너뜨리겠다고 신앞에 맹세했었던 한니발 같은. 이때부터 인생을 건 역사 기획을 시작합니다. 당시 자신 같은 아웃사이더였던 가야 세력 김유신과 동맹을 맺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2인자와 3인자의 전략적 동맹이랄까요? 김춘추의 첫 외교 무대는 고구려를 찾아 반백제 동맹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은 처음엔 그를 굉장히 환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김춘추가 딱히 내놓을 외교적 선물이 없었음을 알자 금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요컨대 김춘추는 고구려에 파병만 요청하고 막상 땅이라던가 뭘 내놓을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죠. 외교관인 본인이 땅이나 성읍을 고구려에 할양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와서 파병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연개소문은 되려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김유신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고구려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뒤 김춘추는 이번에는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하고 선덕여왕이 사망했고 진덕여왕이 즉위하는 등 어수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백제가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단행해온 즈음입니다. 김춘추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외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김춘추를 굉장히 호평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김춘추는 용모와 얼굴이 아름답고 이야기를 잘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상당한 달인의 외교적 수사도 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이번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선물이 없었습니다. 정황상 김춘추는 외가 백제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또 외에 붙잡혔고 또 탈출했습니다. 약소국의 서러움이랄까요? 이즈음 몇몇 파벌 싸움과 반란을 김유신과 함께 진압하였고 선덕여왕 대신 진덕여왕이 즉위합니다. 이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김춘추, 김유신 동맹은 실상 왕보다 강력한 배경을 갖게 됩니다. 김춘추는 이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당나라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나라 황제와 수차례 협정 끝에 동북아시아의 지형을 일거에 바꿀 엄청난 계획을 꾸밉니다. 중국사의 가장 현군이라고 불리는 당나라 태종과 면담을 한 것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왕조였습니다. 좀 잡스러운 나라였어요. 당의 지배계급 자체가 정통 한족이 아닙니다. 굉장히 잡다한 문명이었던 것이 당대 당나라였습니다. 김춘추가 있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7세기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뭇 인종들이 모여 살던 인종의 용광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 같은 곳이었어요. 이 시절에 김춘추가 느꼈을 충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아랍인, 서양인, 아시아인, 남방계통 사람들 그야말로 별별 사람들 틈에서 김춘추는 이미 당대 세계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아는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의 김춘추는 당대 한국인 중 가장 많은 것을 가장 다양한 세계를 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나라의 위용에 매몰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등한 위치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보고 당나라와 거래하고 계약을 맺은 몹시 자주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이를테면 고대 한국인 중 가장 인터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산이 되었고 월드와이드한 세계관을 형성시켰을 것입니다. 김춘추와 당나라 현종은 몇 차례 협상 끝에 백제 공격을 위한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소위 나당연합의 출발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이후 51세에 왕위를 승계받기에 이릅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동맹으로 밀어붙인 신라의 원대한 꿈의 1단계인 백제 멸망 프로젝트에 따라 대원수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의 연합군이 660년 정월 백제를 침공합니다. 백제 의자왕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숙적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딸과 사위를 죽였던 나라에 보기 좋은 보복을 한 것이지요. 마침 연개소문의 실각 등 내치가 붕괴되어 있던 고구려까지 침공해 668년 고구려를 몰락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고구려 몰락을 보지는 못하고 김춘추는 숨졌습니다. 재위 8년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김춘추의 대업은 결국 아들 문무왕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들 문무왕은 아버지가 백제를 무너뜨렸듯 고구려를 무너뜨렸고 676년 금강하구인 기벌포에서 동맹이었던 당나라를 최종적으로 무찔러 버렸습니다.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외도 무찔렀습니다. 최약체 신라가 외교와 무력의 양날개 칼로 고구려 백제를 하나씩 무너뜨렸고 마침내 당나라까지 축출하는 등 한반도의 주요 5개국들을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안목이 넓고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국제파, 외교파, 글로벌형 인간인 김춘추의 설계가 만들어낸 위협이랄까요? 좁다란 문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늘 수탈당하거나 보호받는, 가슴에 한과 응어리를 지니고 있는 한국인의 역사적 슬픔을 우리는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능하고 엘리트적이고 국제적인 품이 넓은 인간, 저는 그래서 김춘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좁은 퇴마루에 앉아 공자와의 맹자와를 하는 낡고 우중충하고 깡마른 양반 선비형 인간은 우리가 배척해 마땅할 초라한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같은 기획자, 설계자형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선보일 멋진 한국인의 모습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그럼 안녕.